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로 알려진 금병매라는 책을 낭독합니다. 금병매는 명나라 때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흔히 작가는 소수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명이 아닌 필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가가 필명을 사용한 까닭은 당시의 문란한 사회상과 부패한 관리들의 탐악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둘째, 음담패설의 외설서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남녀의 애정 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봉건 전제의 관의 박해와 유교와 불교, 도교를 맹신하는 식자층의 비난을 염려하여 의도적으로 본명을 감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책은 남자 주인공인 서문경과 그의 다섯째 부인이 된 여주인공 반금년 이야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문경은 모두 6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조강지처인 오월랑은 현부인형, 기녀 출신인 둘째 부인 이교아는 타산형, 셋째 부인 맹옥루는 호인형, 시녀 출신 넷째 부인 손소라는 파멸형, 다섯째 부인 반금년은 음부형, 그리고 여섯째 부인 이병아는 순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병매가 발간되었을 때 당시의 저명한 문사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명나라 만력연대 문장, 학문, 서화 분야에서 제1인자로 일컬어지는 동기창은 이 소설을 대단히 좋다고 평했습니다. 시인 원광도는 남녀의 정사 이야기가 책장에 가득하다고 평하면서도 금병매의 문학적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사를 다룬 신덕부는 그 문학적 가치를 수긍하면서도 이 책의 윤리적 측면에서 나쁘게 보았습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외설인가 예술인가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병매 첫 번째 시간 이야기 낭독합니다. 금병매 제1회. 경량강에서 무성이 호랑이를 퇴치하고 반금년이 남편을 마다하고 바람을 피우다. 대장부는 한 손에 오구를 들고 싸움터에 나서기를 바라면서 어찌하여 철석 같은 마음이 허물어진단 말인가. 보라, 항우와 유방을. 그들이 일어서면 만인이 두려워하건만 우희와 척시를 만났기 때문에 호골의 신세도 가련할 뿐이로구나. 이 한 수의 노래는 정과 색 두 마디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무릇 정은 근본이고 색은 움직이는 것이므로 색은 눈에 나타나고 정은 마음에 깃든다. 정과 색은 상생하며 마음과 눈은 상시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인 군자라고 해도 이것을 간단히 잊을 수는 없다. 진나라의 중림 7년의 한 사람인 왕용은 정이 모이는 곳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즉 성인은 정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자는 정에 미치지 못하고 바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정을 안다는 말이다. 그것은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그 힘은 장애물을 꿰뚫고 작용한다. 무정한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데 하물며 온종일 정과 색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야 일로 못하랴. 이 노래의 첫머리, 대장부는 한 손에 오구를 들고, 의 오구란 곧 옛날의 칼이며 옛날의 칼에는 간장, 마기야, 태아, 오구, 어장, 송루 따위가 있었다. 이 노래는 대장부 사내란 그 마음이 철석같이 굳고 기계가 무지개를 꿰뚫을 듯이 장하나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맥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읊은 것이다. 그 옛날 성은 항이고 이름은 적, 자를 우라고 하는 서초의 패왕이 있었다. 그는 진시황이 몹시 무도하여 남쪽으로 오령을 수비토로 가고 북쪽으로 만리장성을 쌓고
동쪽으로 대해를 진압하고 서쪽에 아방궁을 세우고 육국을 병탄하고 책을 불사르고 학자를 땅속에 생매장하였기 때문에 한왕, 유방, 자를 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삼진을 석권하여 진을 멸망시키고 홍구를 경계로 천하를 둘러 나눈 다음 범증의 계책을 써서 한왕의 진을 파죽지세로 격파했다. 그러나 항우는 우희라는 미인을 지나치게 총애한 나머지 그녀를 진중에 동반하여 아침 저녁으로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한나라 원수 한신에게 대표하여 음능으로 달아났으나 이내 한병에게 바싹 추격당했다. 그는 강동에 구원을 청하려 했으나 우희는 한사코 항우를 놓아주지 않았다. 사면은 모두 초가. 사세가 이미 완전히 기운 것을 깨달은 항우는 크게 한탄하며 한수의 시를 읊었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는 세상을 눌러덮을 만하건만 때가 이롭지 못하고 오추마가 가지 않는구나. 말이 움직이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우야 우야 너를 어찌한단 말인가. 시를 읽는 항우의 두 볼에는 눈물이 줄을 흐르고 있었다. 전하께서는 저 같은 천한 계집으로 해서 중대한 싸움에 실패를 하신 것이 아니옵니까? 우희가 숙연히 입을 열자 항우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야, 나는 그대를 단념할 수는 없어. 그대와 같은 미인을 주색을 즐기는 유방이 그냥 버려둘 리가 없단 말이야. 반드시 첩으로 삼을 거야. 고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저는 지조를 지켜 죽고 말겠습니다. 목맨 소리로 중얼거린 우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선뜻 패왕의 보금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말았다. 패왕은 크게 통곡하며 곧 우희를 따라 스스로 목을 쳐 죽었으니 사가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어서 그의 죽음을 개탄했다. 산을 뽑을 힘이 다하고 패자의 뜻도 땅에 떨어지니 칼을 짚고 서서 오추마가 가지 않음을 개탄하네. 명월은 진영에 가득하고 하늘은 물과 같구나. 어찌 고개를 돌려 우희와 헤어짐을 참으랴. 한편 한왕 유방은 원래 사상의 정장이었는데 진나라 마렵 천하가 어지러워 군웅이 봉기할 때 그도 향리에서 의병을 모아 일어났다. 그리하여 유방은 우선 삼척의 칼로 망탕산 아래서 큰 백사를 베어 중인에게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인식해야 하고 나아가서 2년 후에는 진나라를 멸하고 또 5년 후에는 초평을 꺾어서 천하를 차지했다. 그런데 유방은 척시라는 여자를 총애하여 항상 가까이 데리고 있었다. 척시는 여의라는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유방은 여의를 조왕이 봉하였다. 그러나 여의는 항상 여황후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척부인은 자나깨나 불안했다. 어느 날 고전은 병이 들어 척부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이런 기회에 척시는 울면서 평소의 고뇌를 하소연했다. 폐하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저희 모자는 어느 분을 의지한단 말이옵니까? 고전은 힘 안 들이고 대답했다. 거의 근심하지 마오. 후일 짐이 조정에 나가면 효혜를 태자에서 폐하고 그대의 소생인 여의를 태자로 삼으리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여황은 몰래 장양에게 사람을 보내어 방책을 물었다. 장양은 상산에 사후를 천거하였다. 여황후는 이들을 두터운 예로 초빙하여 효혜 태자를 보좌하도록 했다. 어느 날 궁중에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이들 상산 사후는 태자를 따라 예고를 했다. 고조는 네 사람의 용모가 범상치 않음을 보고 그들에게 성명을 물었다. 그러자 한 사람은 동문공이요 또 한 사람은 하황공, 한 사람은 농리선생, 그리고 한 사람은 기리계라고 했다. 고조는 크게 놀라며 하문했다. 짐이 지난날 병들을 불렀을 때는 출사하지 않다가 어찌 오늘은 태자를 따라 이렇게 나오신 거요? 폐하께서는 선비를 가벼이 여기고 매도하는 버릇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의로서 욕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그러나 태자께서는 인이여 공경하시고 선비를 사랑하십니다. 천하에는 태자를 위하여 기꺼이 죽기를 원하는 자가 부지기수이옵니다. 그래서 신등도 나왔을 따름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고조는 안색이 변했다. 사후가 물러난 다음 척부인을 불러서 네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주임이 효혜를 폐고자 했으나 저 네 사람이 보좌하고 있으니 이미 우익이 갖춰져 있고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소. 척부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따름이었다. 황제는 시를 읊어 스스로의 심정을 달랬다. 홍곡은 높이 날아 단번에 천리를 가는 것. 이제 나라와 기시 생겨 온 천지를 마음대로 날게 되었구나. 마음대로 천지를 날게 되었음을 이제 어이하랴. 설사 활과 살이 있기로서니 무슨 수가 있단 말인가. 결국 조왕 여의를 태자로 책봉한다는 것은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고조가 붕어하자 여황후는 술에 짐덕을 타서 조왕 여의를 죽여버리고 척부인을 인체로 만들어 근심거리를 없앴다. 시인은 유방과 항우 두 사람의 군왕을 가리켜 과연 그들은 당대의 영웅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결국 각각 여자 때문에 기계가 적지 않이 꺾였노라 하고 결론을 짓고 있다. 사실 아무리 정실부인과 첩의 관계이고 그 지위가 다르다고 해도 척시의 재난은 오희에 비하여 너무도 처참한 것이었다. 이를 비유하여 읊은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유방과 항우를 섬긴 미인이여 참으로 가련하구나. 영웅은 품이 있는 그 아름다움을 두둔할 방책을 모르네. 그대 척부인의 장지를 아는가 모르는가. 미치지 못할 게라 우희는 무덤이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정과 색에 대한 풀이를 들어놓았다. 사실 남자가 재주를 뽐내면 덕이 박해지고 여자가 색을 자랑하면 정이 열버지는 법이다. 사람이란 분수를 지켜서 바람길을 피우지만 않는다면 훌륭한 남자도 되고 훌륭한 여자도 되는 것. 따라서 목숨을 잃는 재난 따위가 일어날 까닭도 없다. 이것은 고금을 통틀어 같은 진리이며 여기에는 귀천의 구별도 있을 수 없다. 지금부터 이 책에서 묘사할 이야기는 한 독부를 중심하여 일어나는 풍류담이다. 즉 한 음탕한 계집이 무례함과 통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욕을 탐하다가 마침내 추한 몸뚱이가 서리빨 같은 칼날 아래에 동강나서 다시는 비단 옷도 입지 못하고 연지건지도 찍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며 왜 이 여자가 죽게 되는 것일까? 또 이 여자를 탐하던 사내는 건장한 육척거구를 망치고 막대한 재산을 잃고 게다가 동평부를 경악케 하고 청하연을 소란케 한다. 도대체 어느 집 여자였으며 누구의 처였을까? 어느 사내가 그녀와 놀아났으며 누구의 손에 의해 죽는 것일까? 그야말로 입을 열면 화학의 높은 봉우리도 기울고 짓거리면 황하가 거꾸로 흐를 만한 이야기인 것이다. 각설하고 송나라 휘종 정화연간의 일이다. 조정에서는 고구, 양전, 동관, 치경이라는 4명의 간신을 총리한 나머지 천하가 크게 어지러웠다. 백성들은 일터를 잃고 민생고가 도탄에 빠졌으며 도초에 도적이 들끓고 천강성이 하계로 내려와서 번영하던 송나라를 시끄럽게 했다. 그 중에서도 사계 지방에서 일어난 4사람의 큰 도적이 크게 이름을 떨쳤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1. 산동의 송강, 2. 회서의 왕경, 3. 하북의 전후, 4. 강남의 박납. 이들은 모두 여러 고을을 어지럽게 하고 약탈, 방화, 살인을 일삼으며 왕호까지 참칭했다. 그러나 송강만은 하늘을 대신하여 올바른 길을 연다는 구호를 내걸고 원수를 갖고 천하의 탐관놀이를 죽여 없앴던 것이다. 그 무렵 산동의 양곡현에 성은 모이고 이름은 시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두 형제의 맏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무대라고 불렀다.
그에게는 무송이라는 같은 어머니 소생의 동생 하나가 있었다. 무송은 키가 7척이나 되고 어깨 쪽지가 2척이나 되는 위장부로서 힘이 장사이고 창과 봉을 다루는 솜씨가 빼어났다. 그러나 그의 형인 무대는 3척이 될까 말까 하는 난쟁이 키에다 용렬하고 우둔한 위인이었다. 그런 반면 댐댐이 순박하여서 남하고 다투는 일이라곤 거의 없었다. 무대는 마침 흉년을 만나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을 팔고 동생과 헤어져서 청하연으로 이사를 했다. 한편 무성은 어느 날 술이 취하여 동치미를 두들겨 주었다. 그 결과 후환을 염려하여 창주 횡해군의 소선풍 시진의 저택으로 피신했다. 시진은 의를 존중하고 재물을 가벼이 여겨서 언제나 자기 저택에 천하의 호걸들을 모아 환대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를 작은 맹상군의 시대 관인이라고 불렀다. 그는 후주의 제1대 황제인 세종의 적선으로서 송조에서도 특별대우를 하는 명문이었다. 이런 시진의 집에 무송이 피신을 온 것이다. 시진은 무송의 호걸됨을 높이 사서 쾌히 체류할 것을 허락했던 것인데 뜻밖에도 이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학질에 걸려 1년 가까이를 머무르게 되었다. 1년 남짓 고향 소식을 모르던 무송은 형 무대와 소식이 궁금하여 하루는 시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귀성길에 올랐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 날을 걸어서 양곡현 지경에 들어섰다. 그 무렵 산동성에 지경을 이루고 있는 경양강이라는 산고개에는 몇 년이 묵었는지 이마가 흰 한 마리의 사나운 호랑이가 출몰하여 통행인을 마구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즈음은 거의 사람의 내왕이 끊어진 상태였다. 당국에서는 고을의 사냥꾼들에게 기한까지 정해놓고 호랑이를 잡도록 했으나 뾰족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고개에 접어드는 이쪽 저쪽 길목에는 통행인에게 경고하는 방문을 붙여놓고 누구든 몇 사람씩 무리를 지어 4, 5, 미 3시각 동안에만 고개를 넘도록까지 했다. 고개 아래 주막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무성은 껄껄 허망하게 웃었다. 그는 주막에서 몇 사발 술을 들이키고는 호신용의 몽둥이를 지팡이 삼아 혼자서 고갯길로 들어섰다. 오리쯤 갔을까? 과연 길 옆 산신묘의 문짝에 커다랗게 경고의 방문이 나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이곳 경양강에는 한 마리 큰 호랑이가 출몰하여 인명의 피해가 막심함. 지금 각 고을의 사냥꾼에게 퇴치의 기한을 정해놓고 있거니와 호랑이를 잡는 자는 상금 30냥을 지급함. 내왕에는 4, 5, 미시의 3시각 동안만 하나여 통행하되 반드시 무리를 지어 통행하도록 하라. 단신으로 통행함을 엄히 금하는 바임. 중인은 명심하라. 방문을 읽고 난 무성은 싱긋 웃으며 제기를 그까짓 호랑이 한 마리가 뭐 대단하다고 이 지경이야? 어디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나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중얼거리며 성큼성큼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다. 고개 중턱에서 바라보니 해는 어느새 중천에서 서쪽으로 기울었다. 때는 10월. 낮은 짧고 밤이 길다. 더구나 산속의 해는 쉬 저문다. 바위를 넘고 숲을 빠져서 그럭저럭 고갯마루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제야 술기운이 얼큰해진다. 가까이에 소 잔뜩만한 편편한 바위가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무성은 바위에 가서 휴 하고 잠시 주저앉았다. 좀 쉬어가자는 거다. 들었던 몽둥이를 옆에 놓고 숨을 돌리는 안이 스스로 졸음이 온다. 이런 모르겠다. 한잠 자고 가자. 무성은 벌렁 바위에 들어 누웠다. 막 잠이 들려는 참인데 벼랑간 일진 광풍이 휙 바위를 스쳐간다. 모습이 안 보여도 가슴에 스며들고 1년 내내 무엇이든 흩날린다. 평지에선 나뭇잎을 쓸어가고 산에선 구름을 날려버린다. 무성은 눈을 번쩍 떴다. 구름이 일면 용이 나타나고 바람이 불면 호랑이가 출현하는 법. 일진 광풍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마른 잎을 우수수 떨어뜨리자 가까이에서 버스럭 소리와 함께 황소만한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다. 눈에서는 불이 철철 흐르고
이마에는 소복히 흰털이 박혔으며 털이 얼룩진 놈이다. 무송은 깜짝 놀라서 호랑이보다 더 날쌔게 몽둥이를 손에 쥐고 바위 그늘로 몸을 피했다. 호랑이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참이었다. 앞발로 땅을 두세 번 핥히면 자세를 고치는가 하더니 크게 아가리를 벌려 한마디 포효를 하면서 번개처럼 무송에게 덮쳐왔다. 산악기가 마늘하른에 치는 천둥 같아서 온 산이 찌르렁 진동을 한다. 무송은 호랑이를 대하자 그만 뱃속의 술이 한꺼번에 식은땀이 되어 오싹 등으로 흘러내렸다. 바로 그 순간 호랑이가 덮쳐왔다. 무송은 잽싸게 몸을 피하여 호랑이의 뒤쪽으로 돌았다. 본시 호랑이는 목이 짧아서 머리만 돌려서는 적을 보지 못한다. 첫 번 공격에 실패한 호랑이는 이번에는 앞발로 땅을 짚고 뒷발을 놀려 적을 쓰러뜨리려 한다. 무송은 날렵하게 옆으로 몸을 피했다. 두 번째도 실패한 호랑이는 버럭 화를 내는 것처럼 한마디 노여운 포효를 하니 골짜기가 찌르릉 울린다. 이번에는 쇠막대기보다도 단단한 꼬리를 번쩍 들어 무송을 갈기려 한다. 무송은 역시 몸을 날려 호랑이의 꼬리를 피했다. 원래 호랑이가 사람을 덮칠 때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쓴다. 첫 번째는 덮치고, 두 번째는 발을 쓰고, 세 번째는 꼬리를 쓰는데 그래도 적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호랑이의 힘은 절반으로 준다고 한다. 무송은 호랑이 기세가 꺾여 돌아서는 순간 손에 들었던 호신용 몽둥이를 들어 힘껏 호랑이를 후려쳤다. 그러나 몽둥이는 빗나가서 옆에서 나뭇가지를 후려때리는 바람에 그만 뚝 부러져 두동강이 나고 말았다. 무송은 속으로 아차했다. 그와 동시에 호랑이는 또다시 어흥 소리를 내며 무송에게 덮쳐들었다. 무송은 껑충 10걸음쯤 단번에 뒤로 몸을 날렸다. 호랑이는 노발대발 앞발을 번쩍 치켜들며 으르렁거린다. 무송은 손에 남은 반등강이 몽둥이를 휙 집어던지며 번개처럼 호랑이에게 달려들어 호랑이의 대가리 쪽 털가죽을 두 손으로 덥석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온몸에 힘을 쏟아서 호랑이의 대가리를 땅바닥으로 내리눌렀다. 호랑이는 발악을 하며 대가리를 치켜들려 했으나 뜻대로되지 않는다. 무송은 연방 호랑이의 눈통을 발로 걷어찬다. 호랑이는 용을 쓰느라고 어느새 앞발로 땅바닥이 우묵하도록 구덩이를 팠다. 무송은 그 구덩이에 호랑이의 대가리를 쑤셔박으며 호랑이의 힘이 준 틈을 타서 얼른 오른손을 빼 주먹으로 마구 호랑이의 대가리를 후려친다. 얼마나 지났는지 마침내 호랑이는 푹 앞발을 꺾고 땅에 쓰러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뒷날 세상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 경양강에서 무송이 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광경을 찬양했다. 경양강에는 바람이 거칠고 하늘에는 짙은 구름이 해를 가렸다. 골짜기는 단풍에 덮이고 땅의 풀도 누렇게 시들었다. 노을이 숲을 가리고 안개는 냉랭하다. 벼랑간 울려 퍼지는 병력 같은 소리. 그 순간 백수의 왕이 나타났다. 한마디 포효에 노루사슴 달아나고 여우와 토끼는 쥐구멍을 찾으며 잔나비는 놀라서 허둥거린다. 변장도 놀라고 조녀도 기겁할 듯. 그러나 여기 천하의 장사 있으니 건하에서 다가들었다. 굶주린 호랑이가 소리치며 덮치니 호랑이는 무너지는 산 같고 사람은 허물어지는 바위 같다. 발톱과 주먹의 싸움 피해받아 예코 호랑이의 윗풍이 꺾이더니 다시는 불을 뿜는 두 눈을 뜨지 못하더라. 무송은 불과 밥 한 그릇 먹을 정도의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사나운 호랑이를 주먹과 발로 때려잡은 것이다. 호랑이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본 무송은 부러진 몽둥이를 주워들고 몇 차례 호랑이의 대가리를 후려쳤다. 마침내 호랑이는 사지를 쭉 뻗고 영영 숨을 거두고 만다. 이놈을 고기 아래 뭐까지 끌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정한 무송은 피가 가득히 갠 구덩이에서 호랑이의 대가리를 끄집어내 어깨에 둘러매려 했다. 그러나 호랑이와 싸우느라 힘을 다 썼기 때문인지 둘러맬 수가 없었다.
모성은 바위에 앉아서 잠시 쉬기로 했다. 막 숨을 돌려 쉬려고 할 때였다. 풀이 무성한 옆 언덕에서 버스럭 소리가 났다. 모성은 가슴이 뜨끈했다. 나이 저물고 시작했는데 또 한 마리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조치를 한담. 바싹 긴장을 하며 소리나는 쪽을 노려다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풀숲에서 불쑥 두 마리의 호랑이가 대가리를 내미는 것이 아닌가. 어디 내가 당할 차례구나. 모성은 깜짝 놀라며 몸을 도사렸다. 그러자 두 마리의 호랑이가 벌떡 일어선다. 모성이 노려보는 가운데 두 마리의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었다.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 사람이었다. 호랑이 가죽을 쓴 두 사람은 모성의 앞에 이르자 땅에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린다. 장사께서는 분명 사람이신지요? 장사께서 사람이시라면 반드시 악어의 심장이나 표범의 간장 또는 사자의 허벅지 고기를 잡수신 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산중에서 맨주먹 맨몸으로 이 무서운 호랑이를 때려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저기 숨어서 시정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장사님의 높으신 이름자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난 양곡현 태생으로 성은 모이고 이름은 송이라오. 그러나 저러나 당신들은 도대체 뭐라는 사람이요? 네, 저희들은 이곡에 사는 사냥꾼입니다. 이곡에서 이놈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여럿입니다. 저희들 사냥꾼도 7, 8이나 죽었습니다. 저희들은 현령님이 기안부로 호랑이를 잡으라고 해서 이렇게 산에 나와 있는 중입니다. 기한 내에 잡으면 상금이 30냥이나 만약 잡지 못하면 볼기를 맞을 판입니다. 막상 산에서 이 호랑이를 보아도 어느 한 사람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먼 발치서 오들오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단지 마을 사람을 통문하여 몇 군데 함정과 덫을 놓고 호랑이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마침 장사님이 혼자서 이에사로 고개를 오르시더니 이렇게 주먹으로 이놈을 때려잡으셨군요. 참으로 장사님은 힘이 신인이십니다. 저희들이 호랑이를 묶어서 마을로 끌고 가겠사오니 장사님은 어서 현청으로 가셔서 현령님을 뵙고 상금을 타시도록 하십시오. 이었고 사냥꾼과 마을 사람들 7, 80명이 고개로 올라왔다. 그들은 죽은 호랑이를 목도로 떠매고 대나무를 베어 가마를 만들어서는 무송을 태우고 신나게 마을로 내려왔다. 촌장의 집으로 안내된 무송은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용기와 힘을 칭송받았다. 참으로 대단한 호걸이야. 촌장은 사람을 현청으로 보내어 호랑이를 잡은 기별을 올리도록 하는 한편 사냥꾼들에게 짐승의 고기를 요리하여 무송에게 융숭이 술 대접을 하도록 했다. 무송은 여러 사람이 권하는 술잔을 사용하지 않고 받아 마셨다. 거나하게 취한 그는 그 밤을 촌장의 집에서 푹 쉬었다. 날이 밝자 촌장은 화홍연교에 높다랗게 무송을 태우고 죽은 호랑이와 함께 현청으로 보냈다. 청하현의 현령은 동원에 나와서 무송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을 사람들은 어떤 호걸이 경양강에서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호걸을 구경하러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온 고을이 마치 잔칫날인 양 들끓었다. 무성은 어른 마당에 이르자 가마에 싸내려 호랑이를 거뜬히 어깨에 둘러매고 뚜벅뚜벅 현령 앞으로 걸어갔다. 현령은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과연 천하의 호걸이로다. 호랑이를 때려잡을 만하구나. 무성은 동원 마루 아래 이르자 호랑이를 땅에 내려놓고 현령에게 인사를 드렸다. 현령은 무성에게 호랑이를 퇴치한 전말을 이야기하라고 했다. 무성은 자초지종을 소상히 이야기했다. 모였던 사람들은 무성의 이야기를 듣고 한편 놀라고 한편 감탄했다. 현령은 무성에게 친히 술을 따라주는 한편 고을 사람들이 걷어서 바쳤던 30냥의 상금을 내오게 해서 무성에게 주었다. 그러자 무성은 그 돈을 도로 밀어놓으며 말한다. 저는 사도님의 은덕을 입어 우연히 호랑이를 퇴치했을 따름입니다. 제 힘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30냥의 상금을 받기가 민망합니다.
원컨대 이 상금은 저 사냥꾼들에게 나누어 주시도록 하소서. 저 사냥꾼들은 저놈 때문에 사또에게 여러 차례 벌까지 받은 것으로 압니다. 부디 이 상금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위로는 사또님의 너그러우신 덕을 베푸시고 아래로는 이 몸의 의협심을 보이게 해주소서. 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연다. 꺄르거도다. 정그대의 뜻이 그렇다면 그대가 처분 대로 하라. 무성은 곧 일어서서 30냥의 상금을 모여있는 사냥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현령은 무성이 호걸이면서도 착하고 어진 마음씨를 지닌 것을 보자 은근히 탐이 났다. 그래서 슬쩍 한마디 건네본다. 그대가 양곡현 사람이라니 우리 청하연과는 지족지간이 아닌가. 그러니 본관은 오늘로써 그대를 이곳의 순 포도주에 임명하여 도둑의 발을 막고자 하는데 그대의 뜻은 어떤가? 모성은 얼른 무릎을 꿇고 아랜다. 사또께서 거두어주신다면 이만 평생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에 현령은 즉시 압사를 불러서 서류를 만들게 하여 그날로 무성에게 순 포도주에 임명장을 내렸다. 고을의 유지와 부자들은 서로 출염을 하여 무성을 위하여 사흘이나 계속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결국 무성은 양곡편으로 형을 찾아가다가 뜻밖에도 청하연에서 벼슬을 살게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무성은 거리를 거닐면서 속으로 적지 않은 기쁨을 느꼈다. 자기의 소문이 동평부 두현에 쫙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은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누가 지었는지 이런 노래까지 퍼지고 있었다. 모예가 빼어난 영웅이여 단신 경양강에 올랐어라. 얼근하게 취하여 호랑이를 때려잡았으니 그 이름 사방에 파다하게 퍼졌어라. 무성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덮어두고 이야기를 그 형 무대에게로 옮겨보자. 무대는 동생 무성과 헤어진 뒤 불행히도 큰 흉년을 만났다. 고향에서 살 길이 막힌 그는 이웃고을인 청하연으로 와서 자석가에다 조그만 셋집을 하나 빌려 찐빵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청하연 사람들은 그가 용렬하고 생김새도 볼품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를 삼천정곡 숲이라고 별명을 지어 불렀다. 사람들은 무대가 용렬하고 등신처럼 일밖에 할 줄 모른다고 모두들 업신여기고 놀려댔으나 무대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피하곤 했다. 사실 세상에서 뭐니 해도 사람의 마음처럼 나쁜 것은 없다. 약하면 업신여기고 악한 자는 두려워하며 강직하면 꺾어버리고 순하면 쓸모없다고 버려버린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격언 삼아 불렀다. 퍼들까지는 휘어지나 부러지지는 않는 것. 잘난 체하면 재난을 당한다오. 현명한 사람은 다투지 않고 조그만 손해쯤 참고 견뎌요. 역사는 꿈의 반복이고 제사도 죽으면 흙이 되지요. 우리 모두 분수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나 마나 무대는 하루 종일 찐빵을 만들어 통에 담아 어깨에 메고 거리에 나가 팔고 다닌다. 그는 불행히도 상처를 하고 슬하에 12살 먹은 영아라는 딸 하나만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무대가 청하연에 온 지 반년도 못 돼 그는 장산미천까지 몽땅 날려버렸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대가방에 장대관인 저택으로 옮겨 들어가서 그 행랑채에 살면서 가까스로 장사를 계속했다. 장대관인 저택의 여러 하인들은 무대가 어디까지나 양심적이고 선량하기 때문에 늘 무대의 찐빵을 단골로 팔아주곤 했다. 또 그들은 즐겨 무대의 집에 놀러 오기도 했다. 그럴 때면 무대는 그들을 정성껏 환대해 주었다. 이런 일로 해서 많은 하인들은 점점 더 무대를 친근하게 여겼다. 그들은 기회가 있어 주인이 무대에 관해 묻기라도 한다면 다투어 무대의 칭찬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그 결과 장대관이는 무대에게 집세를 내지 않아도 좋다는 고마운 처분까지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장대관이는
몇 년간도 더 되는 제부와 몇백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이 60이 되도록 스라에 자식 하나 없었다. 그러나 부인인 여씨가 워낙 엄격하게 집안일을 꾸려나갔기 때문에 집안에는 예쁘지 않은 계집아이 하나 둘 수가 없었다. 장대관이는 어느 날 한숨을 길게 내쉬며 푸념을 들어놓았다. 그러자 부인이 핀잔을 준다. 당신은 돈도 많고 토지도 많아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처지인데 왜 그렇게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쉬시는 거요? 그건 그렇지만 내 나이 이렇도록 아직 자식 하나 없지 않소. 재산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요? 정 그러시다면 거간을 통해 예쁘지 않은 계집아이를 한두 명쯤 사서 음곡이라도 가르쳐 영감의 시중을 들도록 합시다. 장대관이는 크게 기뻐하며 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며칠이 지나서 부인은 과연 거간을 놓아 대관인을 위해 소녀들을 사들였다. 한 소녀는 이름을 반금년이라 했고 다른 소녀는 백옥년이라 했다. 반금년은 남문 밖에서 바느질을 하는 반씨집의 6째 딸이었다. 금년은 어릴 때부터 영리했는데 전족한 발이 몹시 작았기 때문에 금년이라고 이름 지었다. 금년이 9살 때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금년을 왕초선의 집에 팔아버렸다. 금년은 거기서 노래와 춤을 배우고 차차 눈썹과 눈을 화장하는 법과 분 연지를 바르는 법, 머리 빗는 법 따위를 익히고 또 몸에 맞도록 의복을 거치고 교태를 부리는 법까지 배웠다. 금년은 천성이 영리했기 때문에 15살이 되기 전에 그림과 자수 그리고 퉁소와 사면악기까지 익히게 되었는데 특히 비파를 잘 탔다. 그러나 왕초선이 죽자 금년의 어머니는 재빨리 그녀를 30냥으로 장대관인의 집에 다시 팔았던 것이다. 반금년은 백옥년과 함께 장대관인 저택에 들어와 더욱 가무 음곡의 도를 닦았다. 금년은 비파를 잘 타고 옥년은 나이 16으로 원래 광대의 딸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살결이 희다고 이름을 옥년이라고 했다. 금년과 옥년은 한방에서 거처했다. 주인 만화님 요씨는 처음부터 두 소녀를 아껴서 부엌일과 쓸고 닦는 청소는 일체시키지 않고 금은으로 된 장식물과 폐물까지 주곤 했다. 그랬던 것이 그만 뜻밖에도 백옥년은 장대관인 집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달이 안 되어 병들어 죽고 금년 혼자만 남게 되었다. 이때 금년의 나이 18이었다. 한창 무르익은 금년의 자태는 활짝 핀 복숭아꽃 같았고 눈썹은 초승달처럼 가늘고 예뻤다. 이런 금년의 용모에 홀린 장대관이는 아침 저녁으로 군침을 삼켰으나 부인의 강자가 두려워서 감히 반금년을 건드리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이웃집에 초대되어 나들이를 나가게 되었다. 장대관이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얼른 금년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 마침내 뜻을 이루고 말았다. 흠이 없던 구슬이 순식간에 깨어졌음을 어이하랴. 그러나 일단 깨어진 구슬은 어느 날에 다시 흠이 없는 구슬로 돌아갈 수 있으랴. 애석히 여겨도 이제는 깨어진 구슬. 장대관이는 금년을 건드리고 나서 그 대신 5가지의 병을 얻었다. 첫째는 허리가 아프다. 둘째는 눈에 눈물이 괜다. 셋째는 귀가 멀어졌다. 넷째는 콧물이 흐른다. 다섯째는 오줌 누기가 거북하다. 이 밖에 또 한 가지 말 못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낮에는 졸기만 하고 밤에는 연방 재채기를 하는 일이다. 여기에다가 사고가 또 하나 겹치고 말았으니 즉 며칠이 지나서 부인이 그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장대관인의 부인은 금년을 허되게 두들겨주고 또 그 남편과도 여러 날을 두고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였다. 장대관인은 결국 금년을 첩으로 들어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만 홧김에 금년을 누구에게 시집보내고자 했다. 돈도 필요 없고 시집보내는 비용 일체까지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러자 많은 하인들은 입을 모아 신랑감으로 무대를 청구하였다. 무대는 사람이 온순하고 호랍이이고 또 이 집안에 살고 있으니 조건이 좋다고 했다.
장대관이는 후일 다시 금년을 제 것으로 만들겠다는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의 말을 옳게 여겨 그날로 금년을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무대에게 내주었다. 무대가 금년을 아내로 맞은 뒤로는 어쩐지 대관이 무대를 대하는 태도가 전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미천을 걱정하면서 몰래 5냥의 돈을 주기까지 했다. 무대는 대관인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찐빵통을 메고 열심히 거리에 나가 장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우둔하고 용렬한 무대가 어찌 알았으랴. 장대관인은 무대가 장사를 나가고 없는 틈을 타서 몰래 금년의 방으로 숨어들었던 것이다. 그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꼬리가 길어서 무대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무대는 번체만체 절대로 그것을 따지고 들지 않았다.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장대관인은 우연히 병으로도 가엾게도 그만 죽고 말았다. 남편이 병으로도 죽은 것이 금년 때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부인은 노발대발 당장에 하인을 시켜 금년과 무대를 저택에서 거리로 내쫓아버렸다. 이리하여 무대는 다시 자석과 서쪽에 왕 황친의 저택 안에 있는 조그만 집 한 채를 빌려 여전히 찐빵 장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저러나 강제로 무대에게 시집온 금년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남편이라는 위인이 용하고 순하기는 했지 얼굴도 못생긴 데다 키가 난쟁이니 대하기조차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었다. 그래서 금년은 차납게나 무대에게 강짜를 부리고 장대관인을 원망했다. 세상 천하, 흔하고도 많은 사내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나를 이런 녀석에게 시집 보낼 게 뭐야? 재주라고는 처먹고 똥 싸는 것밖에 없는 이런 위인이 서방이라니. 아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업보로 이런 데로 시집을 왔단 말이야. 아이고 속상해. 넋두리와 푸념을 늘어놓다가도 금년은 일수 혼자서 산파양의 노래를 읊조리곤 했다. 오하 세상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세상에 이런 결혼 이런 사내 본 적이 있거들랑 말 좀 해보소. 어찌하여 까마귀가 봉황에 짝이 된단 말이요. 흙 속에 묻혔다고 황금과 황토를 혼동마소. 길바닥에 돌멩이가 옥을 품고 뒹굴다니 그것이 될 말이요. 그것이 될 말이요. 제발 황금과 황토를 한등 속으로 몰지 마소. 무릇 여자란 좀 영리하고 얼굴이 판단하기만 하면 을의 미남 호남을 탐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다행히 잘 되면 두 말이 없지만 무대처럼 못생긴 사내를 만나면 사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유순해도 싫게 마련이다. 그러나 옛날부터 가인과 제자가 맺어지기란 드문 일이며 금을 사려는 사람이 금을 팔 사람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것을 어이하랴. 무대는 날마다 찐빵 상자를 어깨에 둘러매고 거리로 나와 장사를 하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반면 금년은 집에서 할 일이 없었다. 하루 3끼만 먹고 나면 화려하게 단장하고 문간에 발 옆에 기대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훑어보며 속으로 평을 내리는 것이 유일한 하루 일이었다. 이웃에 사는 몇몇 건달들은 무대의 아내가 곱게 단장하고 문간에 나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을 보고는 거리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며 해롱해롱거렸다. 아깝구나, 아까워. 저런 먹음직스러운 양고기를 어찌하여 개가 차지했었고. 많은 사람들은 무대가 용렬하고 못생긴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잘생긴 마누라를 가진 것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 금년은 얼굴도 잘생기고 영리하여 무엇이든지 재간이 있었으나 특히 뛰어난 재주는 새서방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런 금년의 자태와 재간을 시인은 다음과 같은 노래로 읊기까지 했다. 금년의 자태 곱고 아름답구나. 웃으면 살짝 눈 언저리에 색정이 서리고 근사한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기어이 비구름을 부르고만 해. 금년은 날마다 무대를 장사에 내보내고는
문간 발 옆에 서서 수박씨를 까먹으면서 예쁜 한 쌍의 금년을 보일 듯 말 듯 내놓고는 오가는 사내를 욕하고 있었다. 그 낚시질에 걸린 사내들이 날마다 문간에 와서 비파도 타고 노래를 부르며 함부로 짓거려댔다. 이런 일이 잦아지니 무대는 이웃이 창피해 자석과의 사기가 거북해지고 말았다. 그는 다른 데로 이사를 하려고 아내에게 상의했으나 금년은 쏘아붙이기만 한다. 이런 머저리 헐거니 같은 이라고 이런 개딱지 같은 집에 새방살이를 하고 있으면 자연 남들의 입초시에 오르게 마련이란 말이야. 하기야 돈이 있어서 버젓한 다락이 있는 집을로도 산다면 문제는 다르지. 그럼 당신의 인품도 돋보이고 남들이 업신여기지도 않을 거야. 사내 주제에 지 옆편내 하나 제대로 건사를 못해서 밤낮 남의 손가락질만 받게 한다니까. 하지만 그런 돈이 어디 있나? 대대, 아이 더러워. 처음 그렇다면 내 머리 장식물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마련하면 될 게 아니야.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장만하고. 이래야 무대는 아내가 내주는 머리에 장식물을 팔아서 연락 남짓한 돈을 장만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현청 옆에 아르위로 방이 2개씩 있는 2층 집을 빌려 이사를 했다. 거기에는 아담하게 꾸며진 조그만 뜰도 붙어 있었다. 현서가로 옮겨온 뒤에도 무대는 여전히 아침이면 찐빵 상자를 메고 거리에 나가 장사를 했다. 어느 날 무대가 거리를 가누라니 앞에서 기치 창금을 든 행렬이 북소리 징소리를 울리며 다가왔다. 행렬 가운데 붉은 비단 장막을 두른 교자가 있고 교자에는 한 위장부가 의젓이 앉아 있었다. 교자의 주인공은 바로 무대의 친동생인 무성이었다. 무성은 경양강에서 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공으로 현령에게 순포도도로 특채되었는데 현청의 많은 공인들과 졸개군사들이 그의 신임을 축하하여 그를 주막까지 떠받들고 가는 길이었다. 무대가 문득 교자의 사람을 바라보니 그는 동생 무성이 아닌가. 깜짝 놀란 무대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다. 야, 무성아, 내가 웬일이니? 무성이 소리치는 사람을 바라보니 그는 형 무대가 아닌가. 무성은 얼른 교자에서 내려 달려가 형을 부둥켜 안았다. 형제의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무대는 당장에 행렬을 현서가로 돌려 무성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무성이 다락방에 올라 자리에 앉자 무대는 곧 금년을 불러 무성에게 인사를 시켰다. 여보, 일전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주먹으로 때려잡았다는 호걸이 바로 내 동생 무성이란 말이요. 이번에 이 거울에 순포도두로 특제되었다오. 바로 나하고 한어머니 배에 난 친형제란 말이요. 금년은 얌전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처음 뵙겠어요. 무성은 얼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금년은 황급히 무성을 붙들어 일으킨다. 서방님께서 이러심 제가 도리어 거북하잖아요. 형수님, 어서 제 절을 받으십시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 사양하다가 결국 똑같이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고 일어섰다. 마침 모대의 딸인 영아가 차를 내왔다. 무성은 처음 보는 형수가 너무 미인이고 지나치게 곁을 부리기 때문에 차마 똑바로 고개를 들고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윽고 술상이 나왔다. 무대는 연방 싱글벙글 기쁜 낯으로 무성에게 술과 안주를 권했다. 몇 잔 술이 오갔다. 무대는 집에 있던 술과 안주가 다 떨어진 것을 깨닫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서 술과 안주를 사러 거리로 나갔다. 이젠 금년 혼자서 무성을 접대하게 되었다. 금년은 새삼 무성의 모습을 살펴본다. 늠름한 체구에다 얼굴도 훤하게 생겼다. 그의 두 팔에는 천근도 능히 들만한 힘이 있어 보인다. 그렇고 말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 무서운 호랑이를 주먹으로 때려잡을 수가 있나. 금년은 혼자 속으로 중얼거려 본다. 세상에 이런 수도 있을까? 할어머니 배에서 난 형제인데도 동생은 저렇게 장대하고 늠름한데 형은 그 꼴이라니. 저런 사내가 얻어 걸린다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느님 마옵소서, 그놈의 씨는 왜 그다지도 좀 씨고 그다지도 못생겼을까? 아무래도 내 팔자가 기구한 모양이지. 가만히 있자. 저자를 우리 집에 와서 있게 하면 좋은 수가 생길 것도 같다. 혹시 배필의 인연이 거기 있는지 누가 알 일이냐? 혼자 생각을 매덩그리던 금녀는 생끝 묻는 낯으로 상냥하게 묻는다. 서방님 지금 어디서 거처하세요? 진지는 누가 지어드리죠? 순포도두의 직책이 무겁기 때문에 현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청 앞에 방을 하나 빌려 졸개군사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밥도 짓고 뒷바라지도 합니다. 어머나, 진지가 변변찮으시겠네요. 그러지 마시고 이젠 이리로 옮겨오시도록 하세요. 제가 뒤를 보살펴드리겠어요. 아무려면 졸개군사보다야 낫겠죠. 네, 그렇게 하세요. 형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딴 데 제 동서되는 사람이 있기라도 하시다면 그럼 어서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주세요. 아닙니다. 전 아직 미혼입니다. 네, 그러세요. 올해 몇이신데? 28입니다. 어머나, 그럼 저보다 3살 위시군. 서방님은 어디 계시다가 오셨나요? 청주에 한 1년이 더 왔습니다. 형님은 고향에 아직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 사시다니 천만 뜻밖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지겠지만 제가 형님에게 시집을 와보니 형님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먼저 살던 동네에서 하도 남에게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리로 옮겨오자고 했어요. 서방님처럼 위장부이시면 감히 누가 입을 놀리겠습니까? 참말로 안타까워요. 형님은 온순한 성품이지만 저는 난폭한 인간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속담에도 사람은 뼈가 없으면 일신의 안전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자지만 성질이 팔팔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형님처럼 3번 호통을 당해도 돌아보지 않다가 4번째는 먼 산을 바라보는 그런 남자는 정말 싫어요. 우연히 형수가 시동생을 만나자 시침 딱 떼고 얌전케 굴면서 몰래 은밀한 수작 꾸미려고 교활한 말로 사람을 꿰는구나. 금녀는 이와 같이 그럴싸한 말 속에 은근히 무성을 유혹하는 재간을 곁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성은 그것을 깨닫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뚝뚝하다. 그러나 형님은 좀처럼 말썽을 일으키지는 않을 테니 형수님께 걱정은 안 끼칠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무대가 고기와 야채, 과일, 엿다위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무대는 그것들을 부엌에 갖다 놓고 2층으로 올라와 금년에게 이른다. 여보, 아래 내려가서 음식 좀 장만해요. 어머나, 다 자리를 뜨면 누가 서방님 시종을 댄단 말이에요. 형수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웃집 왕씨 할멈을 불러와서 음식을 좀 장만해달라면 어때요? 좀 변동성이 있으세요. 무대는 하는 수 없이 이웃집 왕노파를 청에다가 음식을 장만해달라 했다. 이었고 상위에는 새로 고기, 생선, 과일, 야채, 과자 따위가 가득 차려졌다. 술도 알맞게 데워졌다. 무대와 무송, 금녀는 상을 둘러앉아 다시 술잔을 들었다. 먼저 무대가 술을 한 잔씩 따랐다. 그러자 인사말은 금년이 한다. 서방님, 변변찮은 대접을 용서하세요. 박주나마 한 잔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는 아래 위로 오르내리면서 술을 데워오느라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겨를도 없다. 금년은 남편이야 수고를 하든 말든 간드러지게 애교를 떨며 연방 무송에게 음식을 권한다. 서방님, 이건 고기 단자예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금년은 단자를 하나 집어서 무송의 입에까지 갖다 준다. 무송은 고지식한 사내다. 어디까지나 금년을 형수로서 공경했다. 그러나 금년은 남의 집 시녀로서 자란 몸이니 싹싹하고 날렵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기에다 무송을 홀리려는 저희가 가득하니 일러 무엇하랴. 금년은 무송을 따라 몇 잔 술을 마셔서 불굴에 상기된 눈을 거슴치하게 뜨고 무송을 바라보았다. 무송은 그런 금년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 눈을 아래로 내려 깔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 술이 떨어진 기회를 타서 그만 일어나고 말았다. 무대가 섭섭한 듯이 만류한다. 별 볼 일이 없거든 좀 더 놀다 가지. 아닙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또 오죠. 무성은 형의 손을 뿌리치고 아래로 내려왔다. 무대와 금녀는 문 밖까지 따라 나와 무성을 전송했다. 서방님, 내일이라도 꼭 짐을 옮겨오세요. 서방님이 혼자 따로 사시면은 저희네 회가 남의 빈집을 사게 되어요. 동기간이 아니에요. 우리 집을 좀 든든하게 해주세요. 그럼 형수님 말씀을 쫓아 오늘 밤에 짐을 꾸려서 옮겨오겠습니다. 네, 꼭 오세요. 기다리겠어요. 그야말로 이것은 가득한 들판의 뜻을 아는 이 없으나 몇 성이 복숭아꽃이 피면 봄은 온다 라고 하겠다. 금녀는 꿍꿍이 속셈이 있고 가슴에는 음탕한 색정 품었다. 무송이 근엄하여 가까이 못하니 명예의 값이 1만냥이라오. 이날 그의 집은 한껏 바람기가 있었던 것이다. 무송은 현청 앞 주막에 들어오자 곧 짐을 꾸려서 졸개군사에게 지워 형의 집으로 옮겨왔다. 금녀는 마치 금덩어리라도 주운 듯이 반가워하며 방 한 칸을 치워서 무송의 짐을 들여놓게 했다. 무송은 졸개군사를 돌려보내고 그날 밤부터 형의 집에서 기식을 하게 되었다. 날이 밝았다. 금녀는 바지런히 일어나서 세숫물을 데워놓고 무송을 깨웠다. 무송은 세수를 하고 곧 현청의 화묘에 출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서방님, 화묘가 끝나시면 곧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드시러 가세요. 딴 데서 잡수시면 안 돼요. 무송은 응낙하고 현청에 가서 화묘를 마치고 곧 집으로 돌아왔다. 금녀는 그동안 맵시 있게 차려입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무송은 형과 형수와 함께 한 상에서 아침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금녀는 손수 차를 끓여왔다. 무송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인사를 한다. 이거 형수님에게 너무 수고를 끼쳐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졸개군사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동기간인데 뭘 그러세요. 어디 남의 일인가요. 영화가 있기는 해도 아직 어려서 차 한 잔 제대로 못 가져와요. 졸개군사가 와서 식사를 맡으면 음식이 깨끗이 못하죠. 전 싫어요. 그러시다면 형수님에게 폐를 끼치겠습니다. 이런 금년의 수작을 읊은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무성의 풍골은 풍류나마로 그 형수 음역을 누를 수 없네. 용케 주물러서 집안으로 끌어들여 언제든 재미를 보려고 꾀하노나. 어느 날 무성은 형에게 얼마간의 은자를 주고 떡과 차, 과일 따위를 사달라 하여 이웃 사람들을 초대했다. 초대받은 사람들도 얼마씩 돈을 내어 무성을 환영하는 뜻으로 약간의 선물을 마련해왔다. 무성은 형 무대에 낯을 세워주기 위해 이웃의 인사를 닦은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무성은 현청에서 오는 길에 포목점에 들려 화려한 비단 2피를 사다가 형수에게 선사했다. 금년은 좋아서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다. 아이고 고마워라. 모처럼 주시는 거니 안 받을 수도 없고 서방님 너무 황송합니다. 무성이 형의 집에서 숙박을 하게 된 뒤에도 무대는 여전히 거리에 나가 찐빵을 팔았다. 금년은 무성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언제나 국과 밥을 따뜻하게 해서 대접하였다. 그럴수록 무성은 더욱 송구함을 느끼곤 했다. 뿐만이 아니었다. 금년은 기회 있을 때마다 무성에게 다가와서 지나친 상냥을 떨었다. 그러나 무성은 항상 냉정한 태도를 취했다. 어느덧 한 달 남짓 지났다. 동짓달에 접어드니 쌀쌀한 부풍이 불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계절은 완전히 겨울철, 염계의 자유의 배가 되돌아오고 여몽정이 삼간 초옥에서 동전 한 푼 없이도 자적하는 은세기가 눈앞에. 그날 눈은 하루 종일 내려 밤 이경이 지날 때까지 계속 쌓였다. 하늘과 땅은 완전히 은색이었다. 이튿날 연인날처럼 아침 일찍 현청에 등청한 무송은 그날따라 아침 먹으러 돌아오지를 않았다.
낮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무대는 이날도 금년의 독촉을 받으며 찐빵을 팔러 거리로 나갔다. 금년은 옆집 왕씨 할머니에게 부탁해 술과 고기를 사다 놓고 무송의 방에서 화로를 끼고 앉아 무송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꼭 내 뜻을 이루고 말아야지. 날씨가 저러니 반드시 그도 감정이 움직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금년은 몸을 일으켜 창문에 기대서서 하얗게 눈에 덮인 거리를 바라보았다. 마침 무성이 백설을 맞고 밟으며 돌아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금년은 얼른 문간으로 나가서 무성을 맞았다. 사방님 추우셨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성은 한마디 대꾸를 하고 집안에 들어서서 털모자를 벗었다. 금년은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털죠. 무성은 자기 손으로 털모자의 눈을 털어서 벽에 걸고 외투를 벗고 방으로 들어섰다. 아침은 어떡하셨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내 희열령께서 아침을 같이 먹자고 해서 그만. 또 낮에는 조그만 잔치가 있어서 거길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어서 불을 쬐세요. 네. 무성이 버선을 벗고 화롯불에 발을 쬐는 동안 금년은 영아를 시켜 앞뒷 문을 닫아걸게 하고 술상을 들고 무성의 방으로 들어갔다. 형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장사 나갔어요. 저하고 한잔 하시죠 뭐. 형님이 돌아오시면 먹겠습니다. 그렇게 일찍은 안 돌아올 텐데요. 마침 영아가 술을 데워왔다. 금년은 술병을 들고 자, 제가 한 잔 따라드리죠. 하며 걸상을 화롯가로 가져와 앉으며 권했다. 무성은 마지못해 술을 마셨다. 금년은 또 한 잔 따라주며 권한다. 몸을 녹이시게 연거푸 한 잔 더 드세요. 무성은 두 잔 술을 마시고 이번에는 자기가 한 잔 따라 금년에게 권했다. 금년은 한치의 사양도 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비우고는 다시 무성에게 권했다. 이런 금년의 자태는 말할 수 없이 요염했다. 젠제 가슴팍이 버빌락 말라 옷섭을 느슨히 하고 얼굴에 가득 웃음꽃을 피우며 곁에를 부린다. 서방님 현장 앞 주막에 기녀를 데려다 놓으셨다죠? 무슨 말씀을. 남의 공연한 흠담을 고지듣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자네가 아닙니다. 누가 알아요? 마음과 입은 다르실지. 형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아실 테니. 형님은 왜 끌어다 댔어요? 그이가 뭘 안다고? 그런 것을 아는 정도라면 찐빵 장사를 하지 않게요? 그건 농담이고. 자, 어서 잔 드세요. 이렇게 하여 무성은 서너 잔 술을 연거푸 마시게 되었다. 금년도 따라서 서너 잔을 마셨다. 금년은 차츰 색정을 드러내 보이며 연방 쓸데없는 말을 짓거려댔다. 무성은 형수의 속셈을 대충 짐작은 했으나 아무런 응수도 없이 딴전만 부렸다. 술이 떨어졌다. 금년은 일어나서 술 데우러 나갔다. 무성은 무료를 달래기 위해서 부젓가락으로 화로의 불을 수석거리고 있었다. 이었고 금년이 술병을 들고 다시 들어섰다. 금년은 거침없이 한 손을 무성의 어깨에 걸치면서 어머나 서방님 이렇게 옷을 얇게 입으시고 춥지 않으세요? 라고 수작을 부린다. 무성은 슬쩍 물러 앉으며 금년의 팔을 피할 뿐 아무런 대꾸가 없다. 금년은 와락 무성의 손에서 부젓가락을 빼앗는다. 서방님은 화롯불을 다루실 줄 모르는군요. 제가 아주 화롯불처럼 몸을 덮게 해드리면 되죠. 무성은 차츰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다. 금년은 무성의 그런 속도 모르고 부젓가락을 버리고 잔에 가득 술을 따라 자기가 먼저 한 모금 마시고 남은 술을 무성에게 권하며 쫑알댄다. 혹뜻이 있으시면 남은 술을 마시세요. 순간 무성은 금년의 손에서 잔을 빼앗아 방바닥에 팽개치며 형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고 한마디 호통을 치며 금년을 약간 떠밀었다. 금년은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무성은 노한 눈을 똑바로 뜨고 꾸짖는다. 나는 이름에도 어엿한 사내입니다. 억나는 짓을 하여 힐륜에 어긋나는 일을 할 개짐승은 아닙니다. 수치도 모르는 이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눈은 형수로 보더라도 이 주먹은 형수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이런 수작은 마시오.
금년은 그만 얼굴을 붉히며 얼른 영화를 소리쳐 불러 술상을 치우게 하면서 내까린다. 농으로 한 짓을 참말인 줄 알고 사람을 멸시하다니 채. 금년은 옷자락을 털며 일어서더니 설거지를 하려는 채 부엌으로 나갔다. 이런 금년의 꼴을 풍자한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낙화는 뜻을 가지고 유수를 따르건만 유수는 낙화에게 무정하기만 하네. 금년은 무송을 유혹하려다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무한만 당하고 말았다. 또 무송은 무송대로 불쾌한 감정을 가까스로 달래고 있었다. 미시쯤이 되어 무대가 눈을 맞으며 돌아왔다. 집안에 들어선 무대는 금년이 울어서 두 눈이 퉁퉁 불어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묻는다. 누구하고 싸웠어? 모두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머저리 같으니 나까지 업신여김을 받잖아요. 누가 당신을? 바로 당신 동생 무성이에요. 나는 그가 눈 속에 들어온 것을 딱하게 여겨 친절히 술과 안주를 차려서 대접했는데 그 녀석은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나를 희롱하잖아요. 영화도 봤다오. 이럴 수가 있어? 설마 무성이 그러려고. 옛날부터 고지식한 사내였는데 큰소리 치지 말아요. 이웃이 부끄럽지 않소. 모대는 다락으로 올라가 무성의 방으로 들어갔다. 너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지? 나하고 함께 먹자꾸나. 무성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주섬주섬 신발을 신고 외투와 털모자를 집어들었다. 너 어딜 가니? 그러나 무성은 여전히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모대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 금년에게 묻는다. 내가 말을 해도 한마디 대꾸도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웬일이야? 당신 같으니 그것도 몰라. 부끄러워 당신을 대할 염치가 없어 나간 거지 뭐야. 두고 보라지. 반드시 졸개를 시켜 짐까지 날아갈 테니. 이 집에 있기도 거북할 테고 당신이 붙들지도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거 딴 데로 옮겨가면 우리가 남의 웃음을 살 거야. 바보 헐견이 같으니 그놈이 내게 희롱을 한 것은 웃음을 안 사나? 설사 당신이 그놈과 같이 살 뜻이 있다고 해도 나는 딱 질색이야. 나와 이혼하고 그놈과 살도록 하오. 모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러는데 마침 무성이 졸개군사를 데리고 돌아왔다. 무성은 자기 방에 가서 짐을 꾸려가지고 한마디 말도 없이 다시 나갔다. 너 왜 그러니? 그제서야 무성은 무거운 입을 뗀다. 형님 묻지 마십시오. 제가 입을 놀리면 형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대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모대는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무성이 옮겨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금년은 다시 입을 놀린다. 꼴 좋군요. 동생이 도도가 되었으니 오직 형과 형수가 든든하겠나 하고 남들은 생각했을 테지. 천만의 말씀이지. 꽃나무에 달린 오이는 아름답기만 할 뿐 먹지는 못하는 법이에요. 옮겨갔으니 속이 다 후련하군. 원수가 눈앞에서 없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모대는 금년이 이런 말을 되거려댔으나 정작 무슨 영문인지 알지는 못하고 쓰리게 속만 태우고 있을 따름이었다. 무성이 다시 현청 앞 주막으로 옮겨간 뒤에도 모대는 전과 다름없이 찐빵통을 메고 거리에 나가 장사를 다니고 있었다. 무성을 찾아가서 자세한 곡절을 물어보고 싶었으나 금년이 워낙 탁달을 하는 바람에 그만 주춤하고 있는 중이었다. 결국 금년은 자기의 음욕을 높이게 된 대가로 무대와 무성 사이의 형제간의 정의를 이간시켜놓고 만 것이다.